자,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주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남아있죠.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많은 방송사에서 다들 다루겠지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발자취를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볼게요. 네, 회장님의 업적을 70여 년의 인생을 향유하신 그 업적을 질문 하나에 다 담기란 아마도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못 드릴 만큼 긴 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래도 요약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1987년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별세하셨을 때 그때부터 만 45세에 이제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이제 취임을 하신 거거든요. 1993년에 삼성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경영자, 혁신적인 일꾼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 신경영을 추진할 때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명언이 있죠.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이 말이 아직도 회자될 만큼 정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업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고요. 산업 영역이라든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기까지 모바일 산업을 만들기까지 그 혁신 경영, 신경영 체제에서 일구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당시 90년대 삼성전자 그 애니콜 기반의 그 휴대전화죠. 그 기판을 열어보면요.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에. 기판 안에요? 예, 기판 안에. 그때 이제 후발주자였지만 소니, 모토로라, 노키아 얼마나 큰 강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제친 거 아니에요? 다 제친 거죠. 다 제친 거고요. 그 밖에도 반도체 산업, 스마트폰, 가전, TV 할 것 없이 전 산업에 걸쳐서 소위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업적을 지금 산업적으로 계속 설명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커요. 근데 이 산업적인 그런 업적 말고도 저는 다양한 업적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자부심, 또 애국심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2000년대 유학을 가다 보면 정말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삼성이라는 로고가 있는 큰 전광판이라든가 그 외국인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외국인이 쓰고 있는 가전 그런 모든 곳곳에 삼성이라는 로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자부심을 주는 거죠. 실제로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민인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경험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에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북한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을 얘기하면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위 선양을 하셨던 거죠. 소위 저도 이제 국제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발제를 할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과거와는 달리 이 한국인 학자들의 발제 이런 것을 더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이 삼성이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루 또 설명드릴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꼽자면 1996년에 IOC 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되셨죠. 그래서 한국 스포츠의 국제화를 기여합니다. 특히 이분이 그 기간 동안 세계를 다닌 그 거리를 환산해 보면 지구 5바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를 이뤘냐? 우리 5G를 처음 선보인 우리나라가 5G 선도국가 아닙니까? 선도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5G를 처음 선보였던 무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그것을 유치하는데도 이건희 회장께서 상당히 기여를 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업적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나 우리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남기신 분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고 한계 이 정도라서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사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은 바로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이 예. 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물산, 생명, SDS 여기에다 뭐 언론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 지분까지 또 네. 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수많은 지분을 좀 어떻게 승계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네.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사실상 그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세하기 이미 전부터 한 6여 년 동안 이 병상에서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승계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고서도 다른 이재용 부회장님을 비롯한 그런 다른 리더들이 같이 이제 삼성그룹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 주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이미 경영권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별세가 있은 후에 이제 상속 이슈라든가 네네. 또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이 이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큰 변수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언론에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이번에 상속을 하게 된다면 거의 10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글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은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 맞는 ESG의 어떤 그 조건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배당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거든요. 그럼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염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물론 별세를 전망하진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판단 내려진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다만 기존에 이제 LG그룹에서 회장님, 구회장님께서 별세하셨을 때 채택한 방식이 연부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부처럼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할부처럼 연이자를 반영해서 이 상속세만 10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법정 상속인 자체가 이제 홍라희 전 회장님 그리고 자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죠. 이부진 회장 그리고 이서연 제사장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상속을 받을 텐데 결국 10조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연부 연납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배당을 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또 사회적 기여라든가 경제적 기여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글로벌 자금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분명 주주를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자,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 짚어봤고요. 이제 코로나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에서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역대 최대치의 이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어요. 또 거기에다가 유럽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글로벌 피해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코로나19의 충격은 뭐 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에 또 주가 지표에 혹은 현실 경제에 실물 경제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글로벌리 봤을 때는 2020년 한 해도 경제 충격이 가장 집중됐던 그 시점이 2분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흥국들은 2분기 끝단에, 선진국들은 2분기 앞단에 충격이 집중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경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제 얼마 전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제가 면밀히 들여다봤는데요. 그 내용에서도 정확히 그걸 다루고 있고요. 기업들의 활동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2020년 성장률 전망치마저도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4.4%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모습이고요. 그런 것을 반증하듯 우리나라의 수출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고 가는 모습이다. 네네. 왜냐하면 기업들도 코로나19를 안고서 그 처음에는 충격이 컸고 우왕좌왕했지만 지금은 비대면으로 교육 사업을 이행한다든가 무인 쇼핑을 한다든가 비대면 거래를 확대한다든가 비대면 수출입 계약을 성사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전개될지라도 방송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유리막을 놓고 그렇죠. 안전하게 방송을 하듯이 코로나19와 함께 경영하는 방법을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변동성 이런 것들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리 그 충격이 더 커지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2021년 경제가 2020년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몇 달 전만 떠올려 보더라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몇백 명 늘어났다는 뉴스 때문에 지수가 10%가 왔다 갔다 했던 시장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사실 83,700명 미국 내 이 정도면은 말로 표현하기 뭐하지만 몇십 %나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지만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안고 간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뭐 회복세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 뭐 소비라든지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니까 국내는 어떻게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 실물 지표의 움직임도 달리 움직입니다. 뭐 선행하는 것이 있고 후행하는 것이 있고 동행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이라는 것은 선행의 성격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출이 플러스로 어쨌든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등한 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일평균 수출액 규모로 봐도 뚜렷한 회복이었습니다. 다만 이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고용 그리고 소비는 훨씬 더 후행적입니다. 고용 충격이 다시 완화되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라든가 특히 제 생각에는 전체 약 2,700만 명의 취업자 중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자영업자인데요. 이 자영업자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에게 온 충격이 폐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그래도 임차 거래에 있는 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돈을 얼마 못 벌더라도 임차 기간은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폐업자들이 몰리는 시점이 약 1년 만인 2020년 말 혹은 2021년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고용 충격은 계속되고 있고요.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고용이 후행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고용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득이나 소비도 개선되기가 어려운 거죠. 상대적으로 개선세가 더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경제적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시대의 경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시기, 소위 이 자영업자의 역할은 단순히 그 자영업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 고용 창출력이 없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고용을 창출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늘어나니까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그다음 이모작을 꿈꾸는 영역으로 자영업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자영업의 붕괴는 곧 이 베이비붐 세대의 갈 데 없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을 또 만들고요. 이런 것들은 또 자영업자가 혼자 자영업하기도 하지만 또 근로자를 함께 해서 고용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력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산업의 활성화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영업이 계속 폐업으로 연결되면 이미 글로벌리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공실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도심지. 그렇죠. 그래서 공실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매매 가격이 크게 급락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경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대응책을 모색해야 될 거고 왜냐하면 그냥 우당탕 폐업하는 이 경착륙이 아니라 그래도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연착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영영 지속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도 같이 겸비가 돼서 이런 폐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시적인 폐업일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을 좀
방지하는 노력도 함께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인 이제 자금 지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거는 미국은 사실 걱정 안 해요. 네. 그쪽은 그냥 저금리로 그냥 국채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고 네. 다른 국가들에서 어떤 네. 정책적 그 재정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은 없을까요? 네, 재정 절벽에 대한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2021년 경제전망 책에다가 네. 한 가지 중요한 이슈로서 부채 경제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1년 경제의 모습을 부채 경제라고 이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부채라는 면에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2020년 한 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또 가계도 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특히 기업들도 부채를 짊어지고 기업 경영하면서 경제의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 부채에 의존적인 경제의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네. 혹은 코로나19 이외에 절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죠. 또 다른 어떤 불확실성이 초래되면 굉장히 네네. 중요한 또 다른 전염병이라든가 또 다른 뭐 독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다른 충격이 가해지면 그때는 이 재정 적자를 떠안는 상황에서 버텨내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막대하게 이렇게 진행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절벽에 따른 위기로 도산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가게 혹은 이제 정부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또 다른 2차 충격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안 좋아질 가능성들을 다 염두해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흘러갈 시나리오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뭐 재정 절벽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 전에 네.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궤도에 네.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궤도에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세계 경제는 IMF의 전망치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제 마이너스 4.4%고 네네. 내년이 5.2%입니다. 물론 기저효과를 반영한 숫자적인 회복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올해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할 때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따로따로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계속 동조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올해는 마이너스 1%대 중반에 충격을 경험하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고도 네네. 대부분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경제연구기관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있고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하지만 그것을 안고서 기업 경영하고 가게 살림살이를 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꾸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불확실성은 없겠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 텐데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바뀌게 될 글로벌 트렌드의 내용을 담은 책을 또 출간하셨다 그래서 예. 그럼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매년 경제전망 책이라는 것을 네.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네.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 수식어를 붙인 것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충격. 그렇죠. 앵커님도 저도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사실 코로나19의 충격 같은 마이너스 4.4%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있겠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탈세계화라든가 네. 뭐 대표적으로 비대면화라든가 이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만한 주요한 변화도 있지만 정말 굵직굵직한 산업과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꼭 강조하는 것이 그런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네네. 그 구조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는 위험 요인에 대응하고 기회 요인을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나로 만들까. 투자자 관점이든 가게 살림살이를 하는 주부 여러분이든 또 진로나 취업을 생각하시는 청년 여러분이든
그런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앤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